2018년 12월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홀로 떠난 22세 여성은 졸업 여행 중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저녁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 밤의 마지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뉴질랜드 전역을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남은 것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짧은 영상과 의문의 퍼즐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며 이 사건의 무게를 인정했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 제시 셰인 캠스는 체포되었고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런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 밤 그 남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주목했지만 여전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실체를 둘러싼 공포와 의혹,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레이스 밀레인이며 1996년 영국 에섹스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중 막내였던 그녀는 부모님과 2명의 오빠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밀레이는 영국 링컨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2세의 밀레이는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졸업 여행으로 1년의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레인의 배낭여행은 2018년 11월 19일 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미에서 즐거운 6주를 보낸 후 그녀는 페루에서 뉴질랜드 북섬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은 뉴질랜드를 구성하는 두 주요 섬 중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약 10만 3,729로 남한보다 약간 넓습니다. 이곳에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와 수도인 웰링턴이 자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인구의 약 77%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여행을 사랑하는 영국 소녀였습니다. 낯선 도시를 탐험하며 경험한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즐겼고 그녀의 계정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을 글과 사진으로 올리며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죠. 2018년 11월 30일 밀레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중심부인 퀸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유스 호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22번째 생일이 이제 단 이틀 남았다는 생각에 밀레이는 조금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보낼 생일이 약간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고 곧 틴더 앱을 실행했습니다. 틴더는 전 세계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데이팅 앱으로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스크린을 넘기며 프로필을 살피던 밀레이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근처에 사는 제시 캠슨이라는 남성과 매칭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사진과 자기소개는 흥미로웠고 메시지 한두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금방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며 친해졌고 밀레이는 그와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밀레인의 생일은 이번에도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제시 캠슨으로 1991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레이는 내일의 만남에 대해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잘 자요라고 인사를 나눈 뒤 밀레이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12월 1일 오후 5시 37분 밀레이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클랜드의 랜드마크 건물인 스카이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시 캠슨과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며 밀레이는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제시 캠슨이 등장하여 밀레인을 열정적으로 큰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비록 첫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운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쇼핑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저녁 7시 12분까지 몰 안에 머물렀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길을 건너 바로 맞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너편에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었고
밀레이는 그곳에 들어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시 캠스는 웨이터에게 두 사람만의 테이블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시 캠스는 계산대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시 캠스는 레스토랑에서 2번에 걸쳐 결제를 했고 매우 신사적으로 보였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이미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밀레이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한 바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시 캠스는 이 바를 잘 아는 듯했고 안에서 아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명백히 플러팅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바 안에서 제시 캠스는 밀레인의 머리를 자신의 쪽으로 당겨 매우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보이는 밀레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밀레인은 제시 캠슨의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수다스러운 제시 캠슨은 밀레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때로 가볍게 키스를 주고받았습니다. 키스와 대화를 반복하는 동안 제시 캠슨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성과 함께 있는 순간의 분위기와 흐름을 잘 아는 듯 행동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제시 캠슨의 틈을 타 밀레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오늘 만난 남자와 데이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시 캠슨은 내일이 밀레인의 생일이니 마음껏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껏 마시자, 제시 캠슨과 말했다고 밀레이는 전하며 친구에게 그가 정말 마음에 들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밤 9시 40분쯤 바를 나왔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인지 두 사람의 몸짓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첫 만남의 낯설음은 사라지고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제시 캠스는 밀레인을 꼭 안았고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나와 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밀레인은 제시 캠슨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밀레인은 더 이상 감시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레인의 가족은 그녀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12월 2일은 밀레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레인의 친구들은 그녀의 데이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착했지만 밀레인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은 그녀의 2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2대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던 밀레인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가족은 큰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밀레인의 부모님은 극도로 걱정하며 즉시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직접 날아가 가슴 아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60세의 아버지는 눈물을 참고 딸을 찾기 위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밀레이는 사랑스럽고 명랑하며 열정적이고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소녀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안전이 정말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물로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밀레인이 호텔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밀레인이 아직 호텔 안에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 호텔 밖으로 데려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밀레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제시 캠슨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제시 캠슨을 찾아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연이어 들려온 나쁜 소식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밀레이는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이 감시 카메라의 사건의 전 과정 동안 포착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밀레인과 함께 있었던 제시 캠스는 범행을 빠르게 자백했고 밀레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12월 9일 오클랜드 서부 와이타켈의 산악지대에서 18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철저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오후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밀레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밀레인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그녀를 호텔에서 데리고 나와 산속에 유기했을까요?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8시, 이때 밀레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제시 캠스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7분, 제시 캠스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쇼핑센터에 나타나 가정용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곧장 수화물 코너로 향해 큰 사이즈의 여행 가방을 골랐습니다. 제시 캠스는 큰 가방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뒤 서둘러 매장을 떠났습니다. 오전 8시 14분, 제시 캠스는 새로 산 가방을 들고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으나 8시 32분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내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산 제시 캠스는 셀프 계산대로 가서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계산대의 감시 카메라에는 그의 행동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제시 캠스는 세제, 고무장갑, 비닐봉투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으며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비닐봉투와 다른 물품들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제시 캠슨의 모든 행동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오전 8시 40분에 호텔로 돌아왔고 방 안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백합니다. 오전 10시 25분경 제시 캠슨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바지가 2시간 전과는 다른 색상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선 제시 캠스는 10시 33분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오전 9시 40분에 한 차량 렌탈 회사에 도착해 빨간색 토요타 차량을 빌렸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오후 2시 53분, 제시 캠스는 다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57분, 그는 한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도 데이트를 할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금발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오후 5시 42분, 제시 캠스는 호텔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7시 50분, 제시 캠스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녁에 슈퍼마켓을 방문한 후 오후 8시 24분에 카펫 청소 기계를 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뉴질랜드의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시 캠스는 카펫 청소 기계를 방으로 들고 와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안에 모든 청소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제시 캠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 청소 기계를 슈퍼마켓에 반납했습니다. 그는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빴으며 이 시점에서 모든 후처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밀레인을 호텔 밖으로 어떻게 반추할지였습니다. 예상대로 밤 9시 30분경 감시 카메라에는 제시 캠슨과 호텔 카트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2개의 여행 가방을 꺼내 카트에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 과정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카트에서 가방을 꺼내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모두 스스로 했습니다. 물론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차를 이동시켜 인근의 유료 주차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날 밤 차량은 그 주차장에 주차되었습니다. 제시 캠스는 상당히 신중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차량이 발견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 캠슨의 판단에는 아마 주차장이 도로변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갑과 도구 구매부터 박스 포장 도구, 호텔 카펫 청소, 짐을 운반하고 차량에 싣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행동이 거리 카메라와 쇼핑몰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2개의 여행 가방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전 6시 50분, 밀레인이 실종된 지 셋째 날 아침, 제시 캠스는 대여한 빨간 차량을 몰고 오클랜드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한 건축자재 상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제삽을 구매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시 캠슨과 밀레인과의 데이트에서는 항상 카드로 결제했지만 사건 이후에는 현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여전히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삽을 구매한 후 제시 캠스는 차를 몰고 오클랜드 서쪽의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산악지대는 너무 외진 곳이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의 제시 캠슨의 행적은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제시 캠슨은 산악지대에서 일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맨발에 가방을 메고 방으로 돌아갔으며 마치 작업을 막 끝낸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약 20분 후 제시 캠슨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는 차량 세차를 위해 세차장으로 갔고 차량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여전히 2개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오후 5시, 제시 캠스는 배낭을 메고 오클랜드 중심부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부 물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개인 물품들이 밀레인의 소지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제시 캠스는 이후에도 계속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12월 6일 오후,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잘 차려입은 그는 새로운 데이트를 위해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밀레인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시 캠슨을 찾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호텔에서 제시 캠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침 호텔로 돌아오던 제시 캠슨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방향을 바꿔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호텔 보안 요원에게 포착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제시 캠슨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범행의 전체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곧바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제시 캠슨을 체포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밀레인과 제시 캠슨 사이에 호텔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 후인 2019년 11월 6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시 캠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소녀의 죽음은 순전히 사고였다며 과도한 성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은 커플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살인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검찰에 의해 즉각 반박되었습니다. 검찰은 만약 정말 사고였다면 왜 제시 캠슨은 즉시 응급차를 부르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며 왜 12월 2일까지 사건을 보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제시 캠슨은 12월 2일 인터넷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2월 2일 새벽 1시 41분에 제시 캠슨가 휴대폰으로 성인 사이트를 검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제시 캠슨은 호텔 방을 청소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산악지대로 유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제시 캠슨의 의도적인 살인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사건 이후 제시 캠슨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실제로 누군가와 만나 데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배심원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제시 캠슨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소 17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린 뉴질랜드에서는 사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뉴질랜드 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재판 중 제시 캠슨은 이름 비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은 누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고 그의 이름은 비공개 명령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시 캠슨의 변호인은 그의 이름을 공개하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이름은 2020년 말까지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제시 캠슨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시 캠슨을 거짓말쟁이이자 무직인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그의 정보가 공개된 후 제시 캠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을 고백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공개가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겪은 고통과 고난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밀레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밀레인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밀레인은 우리의 햇살이었으며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언론의 폭넓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유럽과 미국의 수십 개 매체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안전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여겨졌던 만큼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역시 사건 이후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On the murder of Grace Milan, having received a number of media queries about this tragedy. Firstly, I cannot imagine the grief of her family and what they will be experiencing and feeling right now. And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her father, David, who is in the country, her mother, Gillian, who cannot be here, and her wider family, friends, and loved ones. You know, from the Kiwis I have spoken to, there is this overwhelming sense of hurt and shame that this has happened in our country, a place that prides itself on our hospitality, on our manaakitanga, especially to those who are visiting our shores. And so, on behalf of New Zealand, I want to apologise to Grace's family. Your daughter should have been safe here. And she wasn't, and I'm sorry for that. I've advised the family through the police that if there is anything we can do to assist, we are. 인터넷의 발전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점점 더 캐주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즐기는 동안 그 이면에는 이미 많은 함정과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아기를 품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깊은 생각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